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CO2 자원화 연구의 연구 배경 및 원리에 대해 발표한 인천고등학교 조승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떠오르는 이슈 중에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CO2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5년 파리협정과 탄소 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원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을 통한 이산화탄소 자원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세요. 네, 먼저 광촉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촉매란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방충망은 촉매의 한 종류이고 이 에너지를 받아서 산화하는 반응을 촉진시켜서 표면에 있는 전자와 양공을 생성하는데요. 이 전자가 표면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슈퍼옥사이드 음이온을 그리고 이 양공이 공기 중의 수분이랑 반응해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생성된 물질이 유기물을 산화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공기 중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 물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광촉매가 빛이 부사받으면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전자가 CO2 환원 반응에 참여하면서 광학 CO2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저희 연구에 쓴 기구 중에서 UV 누적을 스펙트로포토미터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된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은 어떠한 샘플에 가한 빛과 그 샘플을 통과한 빛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법칙을 통해서 저희 연구에서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기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투과해 보면서 물질의 흡수 분광도를 측정할 수 있고 자외선 분광도를 측정해서 농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이산화탄소를 도핑해서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어떤 도핑을 했을 때 효율이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XRD라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분자의 결정 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엑스선 튜브와 검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을 그리면서 연동되어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샘플을 분석해서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 그래프에서 나타난 피크로 샘플의 원자별 구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주세요. 네. 여기서 법칙이 사용되는데 법칙이 브레이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원자면에 X선이 노출되면 X는 규칙적인 간격에 원자에 의해 산란이 됩니다. 방치된 신호를 감sak한 진법은 파장이 그두상으로 간접하도록 특정한 각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효과를 회절이라고 하고 회절각과 원자 사이의 간격 사이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정렬하면은 m 람다는 2d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으로 분자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슈라고 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줄임말인데요. 시료가 이동상으로 의해 이동하면서 칼럼의 고정상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각각의 단위 성분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이용해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이 기구의 구조는 시료도 있고 분류관 검출기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연결해주세요. BSC는 분류관의 한 종류인데 다분성 방식을 이용한 풍장관으로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연결해주세요. 검출기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에 따라서 여러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그중 저희는 크게 TCD와 FID를 사용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TCD는 금속 필라멘트 구조로 무반 교체와 표면 음출물과의 열 전도도 차이를 측정하는 원리이고 FID는 불꽃에서 시료가 틀어지면서 이온이 발생하는데 그 이온의 농도에 기대하는 전류의 흐름을 변화를 이용하는 원리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발표로 이인천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과정 및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게 될 이은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에서 시약에 대한 설명이 좀 누락되어가지고 발표 중간중간에 짤막하게나마 설명해 드릴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험 과정이 플라스틱 비커에 마그네틱 바와 DMF 50ml를 담아주는데 DMF란 유기 용매인데 저희가 이후에 사용할 시약과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이 용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커에 질산 구리에 H2O를 도핑시킨 코퍼 나이트레이트 하이드레이트를 0.1208g을 넣어주고 교반기에서 30분 이상 희석해줍니다. 그리고 P25는 저희가 입자의 평균 크기가 25 나노미터인 TiO2인데 이것을 0.318g씩 넣어주고 다시 교반기에 30분 이상 희석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을 반응기에 넣고 160도로 4시간 동안 가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DMF 내에서 아까 말한 두 시약이 합성되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을 용매와 분리하기 위해 원심 분리기에 돌려줄 것인데 원심 분리기 튜브에 35ml씩 넣어주고 이 용액을 볼텍스 믹서를 이용해 한번 희석해 줍니다. 그리고 튜브를 원심 분리기에 넣고 15,000rpm으로 7분 동안 작동시킵니다. 이렇게 분리된 용액과 시약을 분리해줄 건데 용액을 폐기하고 물을 넣어서 초음파 세척기로 5분에서 10분간 세척해 줍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추가로 넣고 다시 원심 분리기에 넣고 작동시키는데 이 과정을 총 3회 실시해서 시약에 이물질이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튜브 윗부분을 휴지로 감싼 뒤 진공 오븐에 넣어 65도로 15시간 동안 건조시키는데 이러면은 튜브에 남아있는 물과 에탄올이 완전히 증발해서 시약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물질을 빻아서 병에 새로 보관해 줍니다. 네. 바이알 병에 구리와 아까 만든 화합물인 CuP25와 P25를 각각 12mg, 2mg, 4mg씩 넣고 아이소프로파놀을 3ml, 3ml, 0.5ml, 1ml씩 넣어 농도가 4mg per ml가 되도록 희석해 줍니다. 새 병을 고무줄로 묶어주고 볼텍스 믹서를 이용해 1차 희석을 해주고 병을 클램프에 고정해서 초음파 세척기로 다시 2차 희석해 줍니다. 이 용액을 다른 바이알 병에 각각 0.1ml씩 담아주고 아이소프로파놀을 0.9ml씩 다시 넣어줘 농도가 0.4mg per ml가 되도록 2차 희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희석한 용액을 UV 측정용 셀에 담아주는데 이때 셀의 투명한 면에 물체가 닿지 않도록 해야 UV 측정을 할 때 병에 남아있는 이물질이 없어집니다. UV 측정 프로그램을 켜고 측정 범위를 200에서 800 나노미터로 설정한 다음 측정을 시작한 뒤 측정이 끝나면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이후 UV 비접을 측정 결과 기체 크로마토를 이용한 CO2 분리 과정은 주선 학생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이론 배경이나 이런 실험 과정들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기기들과 저희가 이 합성한 P25 CU 광촉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과들을 분석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유기용매인 DMF 용액에다가 코퍼 나이트레이트 하이드레이트 CuNO3 3H2O를 2O와 이 대구사 P25에서 만든 이 TiO2를 넣어서 이 광촉매를 우선 합성을 해줄 건데 그 합성해주는 과정에서 우선 이 용액들을 간단하게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볼텍스와 소니케이트, 마그네틱 바를 이용해서 이 고르게
이런 가루들이 녹아 있는 용액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그 퓨너럴이라는 그런 열을 가해주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 열을 한그 4시간 동안 16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해주어서 이 광촉매를 합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광촉매가 용액에 이렇게 담겨 있는 상태니까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광촉매 파우더만 이렇게 따로 분리해주게 되고, 남아 있는 용액들을 이 오븐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발시켜주면 저희가 이 광촉매 그 고체를 얻게 되는데, 이 고체를 이렇게 막자사발로 이렇게 빻아줘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대에 대한 뭐 흡광도나 XRD나 전자현미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광촉매 합성 결과는 아까 전에 CU와 P25를 섞었다고 했는데, 이 CU와 P25를 섞었는데 살짝 그 결과에서 빨간색을 띤 이런 가루가 나왔어요. 이 빨간색을 띤 가루는 CU가 산화된 형태인 CU2O, 이 CU의 산화수가 1일 때 CU2O인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이 물질일 것이라 예상했고, 그 저희가 합성한 것은 이 CuP25를 합성했지만 CuP25 외에도 그럼 다른 물질들이 합성되었다는 뜻이니까 이 XRD를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합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이 합성된 물질들이 있는데, 이 원래 그냥 일반 P25와 저희가 합성한 CuP25와 이 의문의 물질 CU 신테시스를 이렇게 각각 XRD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CuP25는 P25와 굉장히 비슷한 이런 그 XRD 결과값을 보이면서 P25를 기반으로 해서 CU가 이렇게 합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CU 신테시스는 굉장히 다른 결과값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 붉은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CU2O라고 추측했었는데, 이 JCPDS라는 XRD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XRD 여러 물질들 XRD 데이터를 모아주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그 원하는 물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오른쪽 위에 CU2O의 이 XRD 자료값이 나와 있는데, 이 XRD 자료값과 저희가 이 합성한 CU 신테시스 물질과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이 XRD 피크 값이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추가적으로 합성되었던 이 물질은 CU2O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P25나 이 CuP25가 이렇게 그 XRD 값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도 P25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또 관측을 해보았는데요. 다른 금속들을 도핑한 TiO2 광촉매에 비해서 이렇게 CuTiO2를 도핑한 광촉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표면적이 더 넓고 좀 더 세밀한 구조를 통해서 그 CO2의 분자를 더 잘 흡착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다양한 파장대의 그 빛의 흑광도를 조사하는 이 UV 빛의 분석 결과는 일단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셨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물질들의 이 밴드갭을 조사해서 과연 그 저희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이 일반 효율이 좋지 않은 P25에 CU를 도핑시켜서 더 효율이 좋은 이 광촉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그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 UV 빛을 분석해서 나온 로우 데이터 값이고요. 이 왼쪽은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프로 만든 값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만으로는 이 밴드갭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턱 플롯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알파는 물질의 흡광률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로우 데이터의 흡광도 값에서 저희가 분석할 시료의 두께를 나눠준 값입니다. 네, 그리고 이 HV는 빛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위에 감마 제곱이 되어 있는 거는 전자의 전위에 따라서 그 이 변수들이 바뀌게 되는데, 뭐 2분의 1, 3분의 2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이 2분의 1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이 P25가 indirect allowed transition이라는 그 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전자가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로 이렇게 그 전이가 될 때 격자의 형태가 다른 형태라서 이 직접 전이가 아닌 열과 같은 그런 형태의 간접 전이를 통해서 전이되는 게 이런 indirect allowed transition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EG는 밴드갭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네.
A는 그냥 그런 상수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그런 측정 방식에서 A는 1로 치부하고 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알파 HV, H뮤의 제곱 2분의 1 제곱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Y라고 놓았을 때 이런 밴드갭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면 이 흡광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밴드갭이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파장의 빛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주는데 밴드갭 그 물질의 밴드갭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흡광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점에 접선을 끄은 다음에 그 접선이 이 y는 0과 만나는 이 교점의 값을 찾게 되면 a는 1이니까 이 h뮤가 이 g와 같아지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뮤 또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 파장의 빛이 조사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 이 물체의 밴드갭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일단 이 기기를 먼저 보면 이 뒤쪽에는 레퍼런스 값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파우더만 넣는 게 아니라 액체를 넣어야 이렇게 빛을 조사해서 그런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액체에 그 파우더를 녹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액체도 그 액체만의 고유한 그런 흡광도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액체의 흡광도 특성을 레퍼런스 값으로 이렇게 0으로 기준선을 두고 이 앞에 있는 곳에다 샘플을 넣어서 그 샘플만의 UV 비지블 데이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그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다 계산한 그래프고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그 EV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밴드갭 부분이기 때문에 밴드갭만 따로 잘라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에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y절편 x축과 만나는 그 x절편을 나타내게 되면 이 P25는 약 3.2 정도에서 그 밴드갭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P25의 밴드갭이 3.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uP25가 잘 보시면 조금 더 감소한 밴드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U가 P25에 성공적으로 도핑되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가시광 영역의 파장대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아래 보시는 거는 제가 저희가 그 합성한 광촉매를 다시 용매에 녹인 그 농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CU 값은 뭔가 그 잘 되지가 않았어요. 고체라서 액체에 잘 분산되지도 않고 뭔가 그런 흡광도가 잘 측정이 되지 않아서 CU 값은 이렇게 바닥에 쭉 깔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전에 있던 이 로우 데이터를 최대값을 1로 잡아서 이렇게 그 각각의 상대값들에 대해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준 건데요.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켜서 표현을 해준 건데 이게 조금 더 그 밴드갭을 나타내기에 확인하기에 더 쉽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선 CU의 그 밴드갭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는 되게 그 절대값이 작아서 확인할 수 없었던 CU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CU의 밴드갭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CO2O의 밴드갭과 거의 비슷한 밴드갭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이 CU를 도핑한 P25가 일반 P25보다 더 낮은 밴드갭을 보이면서 더 넓은 영역대의 그 빛에 대해서 광 활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가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GC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GC의 원리도 이렇게 그 각 기체마다 이동 그 속도와 그런 게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서 검출기에서 그 기체의 농도와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GC 측정 방법은 우선 이 그 빛을 조사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광화학적 전환하게 될 이 리액터를 준비해서 이 리액터에 광촉매를 넣어서 이렇게 균일하게 펴준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서 밀폐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리액터에다가 가스를 넣어줘야겠죠. 이 가스를 넣어주는 그 가스를 열고 나서 이 MFC를 통해서 이 가스의 흐름을 조절하고 이 CO2를 천천히 주입해주게 됩니다. 측정은 딱 저희가 태양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일선만큼의 빛을 조사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 측정은 이 빛을 조사한 후에 이 이산화탄소가 어떠한 기체로 전환되었는지 이 주사기로 전환된 기체를 이렇게 채취한 다음에 GC에 넣어서 어떤 기체들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는 뭐 CH4, C2H4,
CO, 뭐 잔존 N2O2 같은 그런 기체들이 생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래서 GC 결과를 보자면 우선 GC는 이런 스탠다드 가스가 필요한데요. 이 의문의 기체들에 대해서 이런 얘네가 기준을 잡아주고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100ppm의 농도에 대해서 이 스탠다드 가스들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저희가 이 측정한 샘플 가스들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게 돼서 이 100ppm CH4 대 아까 전에 이 에리아는 이 지금 피크 값의 밑에 있는 영역의 넓이인데 이 넓이가 그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 기체의 양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피크 값의 높이가 높아지게 될 거고 이 기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가로 부분의 길이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리아의 넓이의 비를 측정하게 된다면 이 기체들의 값의 그 농도의 비도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를 측정한 후에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이 ppm을 마이크로몰로 전환시켜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 수식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될 수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런 CU2O P25에 비해서 이 CU를 도핑하게 된 P25의 그런 광활성이나 이런 효율들이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이 CU가 더 낮은 밴드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넓은 파장대의 영역대에 대해서 그런 활성을 가지겠죠. 아까 전에 UVB스에서도 같은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한 그 XRD의 구조에서 보았듯이 더 CO2의 흡착이 더 쉽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런 전자가 전이하는 것을 도와줘서 이런 그 TiO2 광촉매의 활성을 CU 도핑을 하였을 때 그런 증가된다, 더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발표하게 된 인천고등학교 신강준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화학 촉매를 개발하여 온실가스의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탄소화합물로 활용하고 기존 산업시설로의 응용이 쉽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처리 시설의 입지적 제약 없이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학 연료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산화탄소와 반영구적인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원을 생산하므로 화학 연료 고갈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유용 자원으로 전환시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혹시 계신가요? 네, 질문이 생기시면 채팅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종, 신강준, 이은찬, 주선우 학생 순으로 소감 말씀해 주시고 조교님 소감도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연구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교수님도 이제 온라인 화상이라서 제약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학교에서 한 번 이런 기회는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방학을 통해서 이런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도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강준입니다.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연구를 이 활동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제와 그 실험 과정 연구 영상을 보면서 점차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직접 대면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실험 과정을 녹화된 것으로 시청해서 좀 이해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조교님께서 기본 원리나 실험 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원분들도 많이 알려주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잘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과학생이라서 학교 내에서 실험을 할 기회가 좀처럼 없어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연구를 해보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매우 많았고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네, 대굴과학고등학교 주선호입니다. 사실 제가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이전에 여름 때 R&E로 한 적이 있어서 되게 뭔가 그 분석하는 장비들도 비슷하고 이론들도 비슷해서 좀 뭔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론들과 장비들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분석 방법들도 배우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그 조교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더더욱 그런 지식에 대한 확장을 할 수가 있었고 좀 더 뭔가 함께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어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되었으나 안녕하세요. D11 광학 촉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자원화 연구를 담당한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연구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직접 실험을 하지 못하였으나 영상으로 보여준 실험 과정과 설명이 장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소통에 한계가 있긴 했지만 학생들이 계획에 맞춰서 잘 따라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